오늘 강의에서는 비용 구조 분석과 수익 구조 분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치 소비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가치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업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또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며 최종적으로 그 가치를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으로 획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가치 흐름의 마지막 단계인 가치 획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치 획득과 밀접하게 연결된 비용 구조와 수익 구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창업을 함에 있어서 창업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어느 정도 정의가 된다면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용은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고요.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활동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투입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곧 우리의 비용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가 구조 등의 비용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음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한 병의 음료를 생산하는데 100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80원에 판매하게 된다면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러한 실수는 쉬워 보이겠지만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또 치명적인 오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제로 제품화해서 시장에 출시하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정확히 추산하는 과정이 필수적일 텐데요. 우선 비용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얼마의 이윤을 남길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가격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달 용돈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용돈을 가지고 여러분은 다양한 생활비를 지출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모든 비용이 결국 여러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끝난 후 이러한 지출을 모두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남은 돈을 저축할지 아니면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의미로 여행 경비나 취미 생활에 사용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일정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수익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얼마나 순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분석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부터 그 비용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정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동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고정비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그런 비용을 의미합니다. 매출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지출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장이 되겠죠. 또한 그 공장 안에는 식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겠죠. 이런 요소들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인프라로 매출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정적인 지출을 고정비라고 부르며 이는 사업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변동비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생산량이나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변동비의 항목으로는 원료비용, 패키지 비용, 생산 인력에 대한 인건비, 판매비 및 관리비, 전기세 및 수도료, 소모품비 및 업무 추진비 이런 비용들이 포함될 텐데요. 제품이 잘 팔려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투입 비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변동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원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변동비는 크게 또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변동비는 매출에 연동되어 변동하는 비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고정비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되는 비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변동비와 고정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비용을 추산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매출, 비용, 이익 등 재무 상태를 1년 단위로 종합해서 정리한 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즉 한 해 동안의 사업 성과를 숫자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것 중에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겠고요. 또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면 1년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매출과 그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는 이익을 정리한 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회사의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손익계산서의 항목별로 매출을 창출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원가를 정확히 추산하고 관리하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바로 매출 원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손익계산서 상에서 보면 이러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개념이 도출됩니다. 그럼 이 매출 총이익이 순수한 우리의 이익일까요? 아쉽게도 우리의 순수 이익은 아니라는 거죠. 매출 총이익이 최종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것을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비용에는 인건비, 그 다음에 뭐 업무 추진비, 뭐 전기료라든가 가스료, 수도료 등의 각종 공과금들, 이런 부분들이 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판관비라고 부르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반드시 추산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해야지만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이 바로 도출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만 실제로 회사가 운영되면서 창출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뉴스에서 예를 들어 어떤 대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이 3,500억 원이다 라는 이런 보도를 접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사를 보면 이 회사가 5천억의 매출을 올렸고 여기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 관리비를 제외한 결과 영업이익이 3,500억 원이 되었구나 라고 이제는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최종이익이냐? 또 이건 또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부분 외에 어떤 수익이나 또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보유한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얻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대 수익은 음료를 제조하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한 매출, 이런 생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매출이 아니라 영업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그런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 비용이라든지 투자 손실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업 외적인 수익과 비용을 반영해서 계산된 이익을 경상이익이라고 합니다. 즉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경상이익이라는 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법인세라든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매출이 있게 되면 그러한 세금들을 최종적으로 공제한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라든가 여러 세금과 관련된 비용들을 차감하게 되면 비로소 당기순이익이라는 아주 최종적으로 남은 순이익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산출되는 과정을 우리가 꼭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비즈니스는 숫자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좀 실감이 되시나요? 우리는 비즈니스의 비용을 추산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항목과 구조를 기반으로 비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결국 비용을 체계적으로 추산하고 관리하는 것은 복잡한 감이 없지는 않지만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한다, 경영을 한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수익이라는 단어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수익을 지속할 수 있을까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고민해 볼 텐데요. 이러한 과정이 아마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때 아주 의미 있는 내용들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일회 지출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음료수를 한 병 구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형태의 수익은 단발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고객이 해당 마트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반복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개별 구매 자체는 일회성 지출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가장 보편적이고 익숙한 형태의 수익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익 모델을 고민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형태가 있겠는데요. 바로 구매 후 고객의 지속적인 지출을 유도해서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이 개념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제품 구매를 계기로 고객이 지속적으로 기업과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네슬레의 캡슐 커피 머신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슬레는 커피 머신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머신 판매 자체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이후 지속적으로 캡슐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고객은 머신을 구매한 후에도 다양한 커피 캡슐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면서 이 과정에서 기업은 장기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처럼 구매 후 고객의 지속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이런 수익 모델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거나 불편함을 해결하는 요소들을 찾아낸다면 이러한 수익 모델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업이라는 것이 어떤 논리적인 또 이론적인 개념들을 학습하고 하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서 또 우리의 생활에서 뭔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수익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7가지의 형태별로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형태는 아마존닷컴과 같은 물품 판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아마존은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물품 구매, 판매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기업입니다. 초창기 아마존은 온라인에서 책을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마존은 쇼핑몰 운영을 넘어서 식료품 배송 서비스와 무인 매장 등 오프라인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방대한 고객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클라우드 서버 운영 역량이 강화되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강력한 수익 모델로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유통업체는 제품을 도매로 구매한 후에 일정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반면에 제조업체는 직접 제품을 생산해서 높은 마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안은 이용료 모델인데요. 예를 들어 택배 회사는 배달 건별로 요금을 부과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용료 모델들이 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입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기 구독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일정한 주기로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료 모델과 유사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만 사실 정기구독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은 최근에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과거에 보면 신문 정기 구독이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1960년대, 70년대, 또 뭐 8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이 신문을 구독하면서 일정한 요금을 지불했고요. 배달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신문이 배달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고객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신문의 정체성과 논조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OTT 서비스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티빙 이런 OTT 기업들은 월정액 가입비 모델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여료, 임대료라고 하는 렌탈 모델입니다. 이런 렌탈 모델은 고객이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코웨이의 정수기 렌탈 모델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코웨이는 초기 정수기 시장에서 고가의 정수기 가격이 소비자 구매의 주요 장벽이라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직접 판매하는 대신 월 단위 렌탈 방식으로 제공하는 전략을 도입하게 된 거죠. 이 렌탈 모델은 단순한 대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유지, 보수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고객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이런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서 신제품 판매까지 유도하는 장기적인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했는데요. 이러한 렌탈 모델은 정수기뿐만 아니라 안마의자, 가전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 렌터카 서비스도 최근에 이렇게 월 이용료를 지불하면 정비, 보험, 관리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의 어떤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라이센싱 모델입니다. 라이센싱 모델은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사용 권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받는 이런 방식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노트북을 구매하게 되면 CD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시리얼 넘버만 제공을 하면 온라인에서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오토데스크 등의 기업이 있고요. 이 기업들은 정기적인 라이센싱 갱신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중개수수료 모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이런 중개수수료 모델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개수수료 모델은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 수익 구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광고를 통한 수익 모델인데요. 많은 플랫폼 및 앱 개발자들이 광고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우리와 같은 초기 유저의 확보 없이 초기 창업자의 경우에는 광고 수익을 내기는 어떤가요? 쉽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캐시워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운동을 잘 하지 않지만 만보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캐시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사용자가 100캐시를 적립하려고 클릭하는 과정에서 광고가 노출이 되고요. 캐시워크는 이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고객은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일정 수준의 캐시를 적립할 수 있고 이를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광고 기반 모델은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플랫폼 운영사에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AI와 연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에서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 구조와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 우리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의 비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또 어떤 매력적인 수익 모델을 구상해야 될지 꼭 전략적으로 접근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